네, 양성평등과 숙련 격차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양성평등의 영역입니다. 성격차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논의는 좀 경제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중심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도 성격차와 그러니까 성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은 이 경제 지표 바깥 영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표화할 수 있는 성격차들은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 근로 형태, 임금, 육아휴직자의 비율, 요새는 남자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돌봄에 남자가 참여하는지도 육아휴직을 통해서 좀 관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위직 비율, 가사분담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하고 2021년하고 이렇게 추이를 보면 아주 그 상단에 있는 그 국가들, 스웨덴, 그러니까 북구 국가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거의 변화가 없고, 또 밑에 있는 네 나라, 스위스, 터키, 한국, 일본, 이 네 나라는 순위 변동이 전혀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의 상대적인 지위, 처지, 그 다음에 그 소위 유리천장의 벽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나라들에서는. 저는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층에서는. 말하자면 남자보다 여자의 참가율이 더 높아졌고요. 15세에서 24세에 관한 한. 25세에서 29세에서도 2000년에는 엄청나게 그 남자의 참가율이 높았지만 2020년도에는 여자의 참가율이 더 이제 높은 이런 그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가 굉장히 극적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경력단절 전후, 예컨대 지금 경력단절은 주로 그 출산 육아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 예전에는 20대 후반이다가 지금은 30대 초반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혼인하고 출산하는 연령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과 자녀를 다 양육하고 나서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세대들이 보통 50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50대 초반 세대에서 성격차가 집중적으로 감소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공유되었고, 지난 20년 동안. 그거는 당연히 여성만이 아니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다음, 혼인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든지, 모성보호, 또 그 일가정 양립제도와 같은 노력들, 성에 차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률을 중심으로 보면 아까와 유사한 그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15세부터 29세까지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현저하게 증가해서 그 차이가 줄어들었죠. 오히려 역전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경력단절 시기, 출산 육아기의 여성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남성 고용률이 여전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근로 형태별 여성 비중인데, 정규직 중에서의 여성 비율은 지난 5년간, 6년간, 7년간이군요. 2014년에서 2021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 비율은 좀 높아졌죠.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43.7%에서
2004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다시 2004년보다도 더 높아진 47.4%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런 그 지표들을 보면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세계적인 이런 충격들이 남자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비대칭적으로 안 좋은 고용지를 감소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는 걸 우리가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이직자에서도 이게 그 부모 누가 육아이직을 많이 썼나 이거를 살펴보면 파란색 굵은 건 이제 합계이지만 부하고 모를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현저하게 아버지가 그 육아이직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단 38,000명 정도고 모우 육아휴직은 13만 명이라서 이제 격차가 좁혀졌다라는 데는 의의가 있고 여전히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는 남자가 현저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규모별로는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육아휴직 사용률이 되게 굉장히 낮은데 특히 이 사인이아가 대단히 낮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남성 임금, 여성 임금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격차를 보이는데요. 월임금 기준이 밑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고 시간당 임금 기준이 위에 있는 주황색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자 임금이 남자 임금보다 낮은 이런 측면보다도 고위직이나 그 고임금 분야에 속하는 여성들이 대단히 적어서 나타난 또 현상이기 때문에 그 유리천장 지수와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제의 외적인 그 생활 속에서 남녀 불평등을 이렇게 남녀 모두에게 물었을 때 어떤 게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한 이제 그 퍼센티지인데요. 남녀 공동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여성만이 대답한 게 아니고 남성의 돌봄 참여도가 낮은 것이 가장 이제 그 남녀 불평등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요. 이게 명절 증후군 뭐 이런 것들과 육아의 부담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 임금이 낮은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이제 그 낮은 것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남녀 불평등의 체감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그 남성 평균 임금과 여성 평균 임금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여성이 고위직에 없어서 고임금자에 너무 수가 적어서 나타나는 게 더 지배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근속이 뭐 짧다든지 또 다른 기업 내 그동안에 유산으로 내려온 직장 문화들의 영향이 있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들에서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성차별적인 이런 관행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한 가지 남녀 불평등 이슈에서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저학력 층에서 나타나고 그 지적하는 문제인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로도 살펴볼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네 가지 점은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이제 한 6년 만에 이게 실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6년 전에 실시된 조사가 최근인데 이걸 보면 이런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올해 조사를 한다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청년층 고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과거 지금 그러니까 50세 이상 세대보다는 구직 기회가 제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취업하는 청년 중 3분의 2는 비정규직으로 생활 시작을 해야 되고 졸업 후에도 1년 정도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사실은 고등학교만 나와서 취업했어도 될 그런 직장에 취업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런 사실을 두고 이제 세대 간 격차를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팩트들을 두고 그게 세대 간 격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적어봤는데요. 고액자산가의 뭐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는 건 이건 세대 간 격차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산을 축적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층이 또 50대 이상이 됐을 때에도 여전히 나중에 청년층하고 비교해 보면 고액자산가가 50대 이상에 많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두고 세대 간 격차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 기회를 50대 이상은 혜택을 입었는데 청년층 세대는 지금 사실은 연끌하지 않으면은 전혀 부동산에 접근할 수 없다. 뭐 이런데 이제 이거는 일면적으로는 사실인데 그 자본이득을 추구할 자산의 종류가 꼭 부동산이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소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부동산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어서 이제 이걸 또 세대 간 격차,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의 아주 표상으로 보는 것도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노소득 기반인 공적연금 수익비. 이거는 뭐 지금도 그렇고 명백하게 과거에 비하면은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방식이 지속되고 있고 더 젊은 세대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어서 굉장히 젊은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스펙의 아빠 찬스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에는 없었고 지금 있고 이런 문제는 또 아니어서 굉장히 세대 간 격차하고 연관짓기 힘든 것이고 취업문이 좁아진 거는 이게 세대 문제일까 이게 과연 취업문이 좁아졌다라는 게 이게 그저 주어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취업문이 좁아진 거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또 열어젖힐 수도 있고 오늘의 이 강의 내용이 그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격차와 또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건 우리가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세대 간 격차들의 징후로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세대 간 격차들을 주목하기보다는 이미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다음에 교정하기 힘든 일에 대한 그런 일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 주목을 해야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반된 그 고용률 움직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고연령자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을 비교해 볼 때요. 90년대에는 굉장히 강하게 정해 상관관계를 가졌고 2003년에서 13년까지 10년 동안은 굉장히 그 상반된, 그러니까 청년층 고용률이 줄어들고 고연령자의 고용률은 높아지는 이런 시기가 있었고, 다시 2014년 이후에는 약하나마 또 이렇게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지난 30년을 통틀어 보면 고연령자 고용률은 증가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감소했죠. 그래서 고연령층 고용이 증가하면 청년층 고용한테는 부정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기가 쉬운데, 이런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은 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제기해야 될 질문의 종류가 다음과 같은 거 아니어야 될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판교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연봉이 5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가서 올해처럼 인플레 위협이 생기니까 임금 인상 자제를 호소할 지경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임금이 전통 부분에서는 전혀 오르지도 않고 오르더라도 굉장히 미미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고임금을 주겠다라는 기업이 많은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노동시장에 나오면 직업 기회도 넓고 고임금 기회도 넓어지고 자산 축적 기회도 넓어지는데, 지금 우리 학교와 교육 체계, 학교를 포함한 교육 체계에서 뭔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더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산업혁명과 디지털혁명 시기에 따라서 학교가 해오던 역할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학교들이 항상 적응지체를 보이죠. 하지만 사회변화를 따라잡아서 교육에서 사회변화와 밀접한 조응을 이루면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번성의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렇지 않때는 갈등이 이제 증폭되는 이런 고통의 시기가 온다라는 게 이 그림이 보여주는 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업 능력 향상과 그다음에 대학의 역할, 대학에서 고용 서비스를 증진시켜야 될 필요성, 그다음에 거기에 소위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스타트업의 참여 필요성 같은 것들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어떤 기술 기능, 숙련을 익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직장의 취업에서 형성하는 그 숙련이야말로 정말로 생산활동하고 연결된 숙련이어서 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기관인데, 지금은 기업들도 이렇게 뭔가 과거하고 단절적인 숙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옛날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양성하기보다는 경력직을 채용하려고 그러고, 노동시장 참여자들도 앞으로 잘 나가는 그런 직종이 뭐인지는 아는데 그런 그 경력개발 기회를 주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금 이렇게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극복하는 데에는 대학이 우리 그 현존하는 고용정책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각 그 산업 영역에서 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교육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창업을 보조하고 구직을 이제 고용 서비스죠. 구직 활동을 보조한다라는 측면에 그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정부와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참여를 유도하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 숙련 격차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세대의 격차보다는 숙련 격차에 주목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